저희 원장님하고는 조금 오랜 기간, 옛날에 한 8년 전에는, 8년 전까지는 재수종합반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노량진 정진학원, 그다음에 이수수, 내가, 그다음에 강남 기상예교를 끊고 학원 하기 싫어서 이 회사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계속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틈만 나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거역을 먹고 달려와야 돼서 오늘 아침에도 핸드폰 먹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요. 최대한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해서 많은 정보를 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오늘의 테마는 결국엔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최종적인 목표가 교육이고, 어느 대학을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유망한 학과를 보내시기 위한 지금 출발점에 서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객전백승이라고. 지금 현재 변화되는 입시들은 결국 뭐 안타깝지만 결국 어머님들의 정보전입니다. 똑같은 성적과 똑같은 점수를 받고도 얼마나 정보를 갖고 정보력을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1호선을 타고 다닐 거냐, 2호선을 타고 다닐 거냐, 고속버스 타야 되냐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축약을 해서 좀 최대한 정보를 전달을 좀 해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월까지 할지 11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는 바로 고위급 코앞에 닥쳐놨으니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대학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내용을 어떤 프레임을 갖고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실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는 학년도 2026학년도입니다. 요즘에 말이 많죠? 정권이 바뀌면서 입시 제도가 또 바뀌는 거 아니냐? 바뀔 겁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 나라는 3년 6개월 고시제인데 6개월간 해당이 안 되니까 4년 고시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시 제도는 2027학년도까지는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줄 수 없으니까 거기 너무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요. 단 하나, 이제 고교 학점제로 운영되잖아요. 운영되는데 아마 그 학교에서 대학의 입시에 반영되는 기준은 2028학년도입니다. 2028학년도지만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그 학제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은 그보다 3년 전이죠. 고학생들이 2028학년도 대학에 2027년도까지죠. 연도수로 따지면 적용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또한 역시 마찬가지,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교 학점제 역시 만들게 된 취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보완체제로 만든 거거든요. 보완체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2024년 4월달에 확정하게 돼 있잖아요. 4월달에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 또한 역시 공격하실 건 없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능을 2번 보게 하자라는 등 많습니다. 궁극적인 취지는 그겁니다. 등록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교과목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이걸 완전히 풀어서 학생들이 모두 원하면 다 듣게끔 하자. 이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많죠. 모든 학교에 다 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심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어쩜 학교를 만들어도 거기 가서 듣게 하자라고 해결할 수 있는데, 지방에 예를 들어 읍면 단위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는 2시간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많고 확정된 거는 전혀 없으니까 거기도 크게 이렇게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뭐 제 소개였고요. 저희 회사도 수학의 힘, 영어의 힘, 국어의 힘, 입시 전략 연구 소장으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의 뭐 실적이고요. 저희 블로그 들어가시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입 전형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2026학년도에
변경되어질 수 있는 즉 유형을 좀 보면 일단 인구 즉 다시 말해서 대학의 대입을 지원할 인원이 어떻게 변경될 거냐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2026학년도가 2007년생들이에요. 황금 돼지해라고 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2026학년도에만 약 상승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경쟁률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 수치에 의해서 그 평균치를 잡아서 예측을 한 건데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재수생의 인력들이 좀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학생들의 재수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아시고 계시죠? 절대적으로 이과 학생들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용되어진 수능으로 인해서 억울한 거죠. 억울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요즘 추세가 반수생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 3월 모의고사는 재학생들끼리만 보고 6월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학세를 하고요. 9월 모의고사에는 반수생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응시 인원은 9월 모의고사까지 봐야지 예측 수능에 몇 명이 응시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예측이 되는데 그게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는 거 좀 인지해 주시고요. 대학들 모집 인원에 대한 변화를 쭉 보시면 저희 나라가 지금 현재 2024학년도까지만 대입 모집 그 전형 계획을 발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수시가 27만 2,032명, 그다음에 정시가 7만 2,264명, 그래서 토탈 34만 4,296명을 선발하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 추세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 대학 정원은 점점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거는 이렇게 보시면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과 전국을 좀 비교를 해놓고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놓고 보시면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수도권과 전국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자, 이거를 100분위로 좀 보시면 2024학년도에 전국이 198개 대학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수시 모집 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의 79%, 정시가 21%. 그런데 이걸 수도권으로 축약해서 보면 수시 모집 인원이 64.4%로 좀 줄지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인원이 21.21%에서 약 35.6%, 약 40%에 육박을 하죠. 40%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막 친숙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정시를 40%까지 확대하라는 권고 안에 완성 시기가 23학년도예요. 그래서 거추 40%에 맞춰집니다. 그런데 그 정시가 확대되어지는 대학들은 모든 대학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16개 대학만 40%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16개 대학은 과거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은 수의 대부분의 신입생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했던 대학들,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선발했던 대학들에 대한 권고사항이고 그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와 고대죠. 서울대와 고대고 지금은 서울대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만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놓고 보면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26학년도 특징을 보면 24, 25학년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거다. 이유는 2028학년도의 유지 변화를 이미 예정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8학년도 이전에 저희 나라 교육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 다른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25학년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폭 상승할 거고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대입 반영에는 2028학년도에 대입 반영을 할 거고 정확한 건 24년 4월에 확정 발표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중도 혹시 자녀를 교직, 즉 교사가 진로 희망인 학생들은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학과에 들어가서 교직을 이수해서 임용고사를 봐서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2023학년도부터는 사범대 출신이 아니면 교사 임명이 안 됩니다. 이유는
교사 적체 현상이 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한하겠다는 얘기고요. 우리 애를 의학 또는 약학 또는 간호계열로 보내고 싶다라는 학부모님들은 좀 주목해서 봐주셔야 될 게 계열 의학, 약학, 간호, 계열 지역 선발 비율을 40%로 고정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북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와 그 지역에 해당되는 거기서 합격을 나온 애들을 40%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불리하죠. 지금은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23학년부터 의무화되거든요. 그러면 서울 지역이나 타 지역에 있는 학생이 경북대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 그 TU는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슬슬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려가시는 분들 서울에는 꽤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와 제주는 20%입니다. 이 두 개도만 20% 선박하고요. 이유는 인원이 적잖아요. 인구수가. 그래서 20%를 받고요. 나머지 모든 의학, 약학, 간호 계열들은 지역에서 40%를 의무적으로 선박하게끔 진행됩니다. 이게 2026학년도 지금까지 확인되어지는 26학년도의 이제 특징이고요. 자, 대입 전형은 대입은 어떻게 뽑는지 대입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크게 보면 정시, 수시 이렇게 나뉘잖아요. 정확한 명칭으로 말하면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 수능 중심 전형이라는 말이 맞고요.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보면 수능 위주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 그다음에 기타.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위주, 기타. 여기 기타라는 거는 이제 뭐 특성하고 졸업자 전형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기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수능 위주 전형이 전국적으로 19.26, 그다음 24학년도 기준입니다. 학생부 위주 각각의 전형별로 놓고 보면 학생부 교과가 44.76%,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23.05%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 나라가 대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들의 종류입니다. 이건 2026학년도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정시는 수능 중심 전형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2023학년도의 수능에 대한 변화가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원래는 영어 교과만 절대평가였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였습니다만 23학년도 수능부터는 제2외국어, 한문도 절대평가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2외국어 선택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주로 아랍어를 선택했었죠. 이유는 제일 쉬우니까. 선택했었는데 이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그대로 상대평가를 유지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이 제일 올해부터 22학년도, 23학년도부터 제일 힘들게 했던 부분이죠. 공통 교과목과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에는 독서와 문학이 공통 교과고 선택은 화작과 언매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34문항, 11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수학은 수원, 수투를 기준으로 공통 과목으로 확동, 미적, 기하를 선택하게 되는데 22문항과 8문항으로 선택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21번, 29번, 30번 문항 같은 경우 보면 20번, 30번 문항 같은 경우 보면 주로 동간도형, 즉 다시 말해서 기하죠. 동간도형과 그 다음에 적부를 융합한 형태의 문제를 냈는데 그래서 킬러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미적과 기하를 분리했으니까. 그리고 난이도가 어디가 올라가냐면 여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과 과목을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이 그 수학 미적이나 기하를 하고 진학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학에서 교수 배치되기 힘들겠죠. 대부분 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이과를 지원하려면 반드시 미적이나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해라라고 지정한 대학이 56개 대학입니다. 그 중에서 초록색으로 지금 칠해놓은 대학들이 보시면 최소한 우리 애들은 여기 정도는 보내고 싶다라는 대학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권, 적어도 수도권에서 우리 애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것도 이과로 보내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적과 기하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로 그러면 탐구 영역에서는
한국영역에서 역시 마찬가지 이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물리, 화학, 생물을 하지 않고서 이과를 진학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62개 대학이 지정을 해놨습니다. 우리 대학의 이과, 자연계열, 즉 이학이나 이공으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과탐을 선택해서 가라 라고 지정을 해놓은 대학이 62개 대학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이과 통폐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색한 거죠. 의미가 없는 얘기인 거죠. 물론 여기 62개, 198개 대학에서 62개 대학을 뺀 나머지 대학은 이과, 과탐을 선택을 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상관하지 않아. 그냥 어느 거는 더든지 그 점 밖에 나는 이제 문이과 통합의 취지에는 맞는 얘기겠지만 여기에 있는 대학들 62개 대학 외에 대학을 준비를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대학을 목표로 바라보고 공부하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이과 통폐합의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성적표가 바뀌었죠. 21학년도까지는 이제 가형, 나형 해가지고 선택, 이과냐 문과냐를 선택해서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형, 그다음에 부사생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부러운 성적이죠. 그런데 이제 22학년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국어의 선택 과목은 뭐고, 수학의 선택 과목은 뭐고, 그다음에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이렇게 나타나고요. 요 등급보다도 표준 점수를 잘 알아주세요. 대학에서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에서는 등급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등급을 선발하지 않고 표준 점수로 선발을 해요. 이유는 예를 들어서 3등급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2등급이라고 가정을 하면 5%에서부터 5%에서 11%까지가 2등급이거든요.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7%잖아요? 45만 명, 얼추 50만 명의 7%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실제로 정시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은 물론이고 수도권에서 좀 이름 좀 들어봤다. 예를 들어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수원대, 성결대 이런 데까지 다 포함을 해서 40개 대학의 이과 모집 정원을 다 통틀면요 굉장히 많을 것 같죠? 40개 대학이니까 16,000명밖에 안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문과는 16,000명, 문과는 14,000명, 이과는 16,000명 조금 넘어요. 그런데 50만 명 중에서 7%면 훨씬 넘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서는 등급으로 선별하지 않고 표준 점수로 또는 표준 점수와 변환 점수를 복합해서 선발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신이든 정시든 어머님들이 이 등급에 너무 연연하세요. 1이냐 2냐 3이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잘 치는데 실제로 나중에 대학에 반영을 할 때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크게 의미 없는 건 아니죠. 잘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 학교에 어떤 1등급이냐 어떤 2등급이냐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압구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과를 다 통틀어서 50명이 안 됩니다. 42명, 43명 이렇게 안 돼요. 그럼 1등급이 몇 명 나오나요? 2명이에요, 2명. 그것도 반올림해서. 그럼 그런 학교에서 1등급인 학생이랑 예를 들어서 이과만 한 200여 명 정도 되면 쉬운 것 같은데 3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1등급 인원하고 다른데요? 대학이 똑같이 평가할까요? 얘네는 1등급, 얘도 1등급인데 보니까 얘네는 40명이고 얘네는 200명이에요. 그거 당연히 그렇게 계산 안 하죠.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정시에서도 또 하나가 미리 좀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게 내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 거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미리 좀 정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너 진로가 뭐니 꿈이 뭐니 없는데요. 아직은 없는데요. 언제 있을 건데 그럼? 어느 정도의 방향성,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좀 잡아야 됩니다. 그게 정시가 됐든 수시가 됐든. 왜냐하면 수능 시험을 봐도 대학별로 과목별, 즉 영역별로 반영하는 비율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대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과 탐구 반영비가 합쳐서 70%예요. 그럼 수학과학으로 거의 별판 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내가 성대를 준비할 거냐 어딜 예를 들어서 연대 같은 경우에 영어의 감점 비율이 큽니다. 등급당 5점씩 감점이에요. 서울대는요 0.5예요. 0.5입니다.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서 영어 같은 경우 1등이 연대는 2등급 맞으면 쉽지 않습니다. 5점이 밖에 나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준비할 거냐에 따라서 목표치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도 좀 달라야 됩니다. 목표치도. 자,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은 뭐 이게 그 말씀드렸던 16개 대학이에요. 16개 대학만 40%를 의무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고요. 늘긴 늘었죠. 그다음에 수시를 좀 보면 수시는 크게 네 파트 아까 보신 것대로 학생부 교육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 전형은 아니는데 특기자 전형은 좀 예외 논외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학생부 교육과와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육과는 말 그대로 내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내신 성적으로 전국에 응시하는 거, 대학에 응시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라는 고등학교의 2등급과 B라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1등급이라고 했을 때 그럼 B라는 고등학교가 1등급이니까 반드시 합격을 하느냐? 아닙니다. 대학교를 다시 환산을 해요. 다시 환산을 해서 1등급이 떨어지고 2등급이 붙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시게 되면 중학교하고는 성적 판출 방법이 다르잖아요. 다를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썩 잘했습니다. 거의 다 A 맞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성적이 떨어집니다. 안 이상한 거예요. 중학교 때 A까지가 25%거든. 25%가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은 4등급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A고 여기는 4등급이라는 그것만 보셔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디테일하게 나누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단계에서 시작을 한 지 좀 있으면 여름방학이고 좀 있으면 겨울방학이지 않습니까? 요 시기가 여기서부터 겨울방학 시기가 사실은 고등학교 3년 성적을 거의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학습을 한다? 쫓아가기 힘들어요. 보세요. 3월달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3월 2일날 개학을 해서 한 달 정도 학교에서 수업하고 중간고사 봐요. 한 달에 한 달 보는 건가. 그럼 그 기간에 중간고사 대비해야 되죠? 진도 못 나갑니다. 그럼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그럼 여름방학 때 예습하면 되지. 여름방학 3주예요. 보통 수학학원들 일주일에 2번 가죠? 그럼 3주면 6번입니다. 6번 가가지고 수원, 수상, 수학, 수화 또는 수원, 수투를 띈다? 인공지능이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고교 입학하기 전에 서울 같은 죄송합니다. 서울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이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적 기하까지 다 띄고 지나갑니다. 뛴다라는 표현이 좀 뭐하죠? 뭐하긴 하지만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보고 진학을 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내신 대비 기간 동안이라도 충실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본적으로 국, 영, 수 과목을 틀을 잡아놓고 진학을 하니까 시험 대비 기간에 기타 과목, 즉 탐구 과목이죠. 탐구 과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급하죠, 국영수가. 그러면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타 탐구 과목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나요? 시간이 없는데 없잖아요. 중학교는 뭐 경험을 해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과목별로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외워도 다 A 나와요. 고등학교는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학습 습관을 내년에 3월 2일날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어떠한 학습 습관을 들여놓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몸에 익혀놓느냐가 승부수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쭉 가지고 가다가 그냥 중학교 과정처럼 공부하다가 3월달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쭉 편안하게 있다가 시험 보기 3주 전부터 엄마 시험 대비 기간이야 나 공부 시작할게 학원에서도 불리잖아요. 고등학교 대학에서 성적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는 중3 여름방학부터는 고등 과정을 시작들을 하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대용으로 예비 실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과 전형을 준비를 하는 경우엔 내신 성적이 관건이 돼 등급만 보지 마십시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단점이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수능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대학교가.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알고 계시잖아요.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세특에 대한 평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아시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상향되어 있고요. 최저 학력 기준이 미적용, 일부 한 몇 개 대학을 빼놓고는 최저 학력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단 의치 약한 계열은 기본적으로 성적 중심 베이스 전형이기 때문에 전부 다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경북대 의대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이 3이에요. 그러니까 세 과목 다 1등급 맞아야지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논술은 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 이렇게 중학교하고 다르게 이렇게 적힙니다. 원점수, 과목에 대해서 원점수, 과목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성취도에서 수강 인원 이렇게 있는 대학에서 환산할 때 쓰는 요소가 요 4개 요소입니다.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전체 응시 인원 요 4개 가지고 다시 환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표준 편차와 평균을 주목해서 보는데요. 표준 편차라는 건 이 75점이라는 평균점을 기준으로 해서 240명이 퍼져 있는 분포도를 보는 거예요. 당연히 편차가 적은 게 밀도가 높지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뭐 40점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낮게 나타날 수도 있고 높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평균값이 높은데 표준 편차가 굉장히 낮다. 그 학교의 학업 구성원들의 학업 역량은 굉장히 높은 거죠. 실제로 대학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2등급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학교의 1등급보다는 얘가 성적이 환산하고 훨씬 더 높게 나오죠. 그래서 교과가 다른 학교는 뭐 이렇게 그 등급만 보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이 중에서 표준 편차만 빠집니다. 이게 이제 학생부 기록 방법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이 그 정시를 늘려라 그러니까 교과 전형들을 대부분이 안 하던 대학들이 늘렸습니다. 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는 지금도 없고요. 그다음에 성대, 연세대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원래 없었어요. 없었다가 교과 전형을 22학년도부터 신설해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많은 적지 않은 5,600명 정도니까요. 적지 않은 인원을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전형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일단 학교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되죠.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거의 있습니다. 4개 대학 빼고요. 4개 대학 연대, 한양대, 동국대, 이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최저가 없으면 저 지방으로 내려가면 실제로 저희 수도권에서 고등학교에서 1점 초반대 내신 받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십니다. 일반적인 통문고 애들이 2점대 초반이면 전교 1등 정도 돼요.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근데 지방에 내려가면 1.0짜리 수두룩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얘네들이 수능이 성적이 안 나와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이 성적이 안 나와서 보통 평균 2.5에서 3등급 나옵니다. 평균.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히죠. 그러니까 어딜 쓰나요? 최저 없는 데로 몰리죠. 그래서 한양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입결을 보시면 일반 학과들이 뭐 합격이 1.1, 1.2 이래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저가 없으니까 나는 무조건 여기 써야지 오해하시면 큰일이죠. 오히려 내가 내신 등급이 안 좋은데 수능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최저가 제일 빡센 데 쓰시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 미충족자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50%예요. 넘어가셔서 이제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 크게 이 4가지 요소로 평가를 하는데 학업 역량과 그 다음에 인성. 요거는 좀 말씀드려 들어갈게. 이 인성형이니까 생활기록부에 온통 다 이 지역도 그래요. 특히 행특에 보면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매우 성실하고 친구 그분들에게 배려심이 매우 강하며 전부 이거예요. 착하다라는 거죠.
대학에서 선발하는 거는 착한 학생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휴머니티가 아니고요. 그 학생의 퍼스널리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전부 착하다, 배려심이 많다, 성실하다 이걸로 도배를 해놨는데 평가 요소에서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재학생이 지금 34만 명 정도 되는데 34만 명의 생활 기록들을 보시면 단 어느 하나도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매우 불성실하며 친구들에게 배려심이 전혀 없으며 이렇게 적혀있는 생활 기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뭘 갖고 평가를 해요?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활 기록부가 어떻게 작성되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올해 거 작년 2022학년도 입결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 블로그 보셔도 전국에 있는 대학들과 작년 22학년도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특별 전형에 대한 것들 입결 내용 다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생각보다 종합 전형이 이런 등급도 합격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에이 뭐 과학고나 이런 애들이겠지. 이과니까 과학고겠지. 과학고등학교 출신 애들은 서수만 라인 밑으로는 원서 안 씁니다. 쪽팔리다고 재수합니다. 그리고 건대에서도 잘 뽑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뽑아놓으면 재수한다고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아, 이 등급이 합격을 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학교마다 특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고 생활기록부라는 건 결국 학생의 재학기간에 어떻게 활동했던 내용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또 학교마다 그런 고등학교마다 그런 건 있죠. 똑같은 활동을 해도 평가자 시각으로 봐서 평점이 높게 나올 수 있게 적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기 인천 하늘고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정말 잘 적어요. 똑같은 활동인데도. 기본적인 그 평가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이 딱 맞춰서 적습니다.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평가 요소로 작용되어지기 때문에 그 활동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입학하기 전에 교과하고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내가 이 진로로 가겠다라는 거는 좀 잡고 계셔야 돼요. 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또는 뭐 가까운 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이 오해가 가장 많은 건데요. 실제로 전공 적합성을 대학에서 평가를 하느냐? 평가 못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 중에서 대다수가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사정관이 선발하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입학사정관은 신입생 선발 권한이 없습니다. 누가 선발하는 거냐? 내가 지원한 학과 교수가 선발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기계공학과에다가 지원을 했다. 그럼 그 기계공학과에 지원했을 때 내 서류를 누가 보냐면 기계공학과 교수가 보겠죠. 평가하겠죠. 그 기계공학과 교수는 몇십 년을 기계공학에 관련된 전공을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국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소설 뭐 이광수의 무정이 현대 소설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알까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가 아는 거. 거꾸로 인문계열 쪽에서는 뭘 중심으로 볼까요? 문해력이나 그죠? 영어의 능력이라든가 이과에서도 영어나 국어 많이 보는 과들이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의대를 가겠다. 그럼 전공 적합성에 맞춰야 되니까 봉사활동을 뭘 할까? 대학병원 가서 하자. 의대 교수가 바보예요. 고등학생이 대학병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청소하거나 띠를 놓고 안내하거나. 이게 의료행위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오해거든요. 고교 과정에서 전공 교과목은 15과목 정도 됩니다. 평균. 대학의 학과는 수백 개예요. 물리적으로도 맞추지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꿈이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멋있게 그 전보기를 운전하는 기장이 꿈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고교 과정에서 어떤 전공을 맞춰야 될까요?
왜 대답을 못하시지? 뭘 잘해? 뭐를 어떤 거만 뭘 어떻게 전공을 맞춰야 되죠? 네? 아니 틀려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컴컴해서 안 보여요. 없어요. 뭐 간혹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뭐 물리를 잘하면 되죠. 그건 전기사죠. 전기사잖아요.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전공작가의 계열적 합성이에요. 계열적 합성.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요. 발전 가능성은 요거는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 10월이나 11월 달에 와서 아주 디테일하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그때는 그거 한 테마만 갖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기관의 변천사 이거 뭐 인터넷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정시에서는 요것만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어떤 과목을 선택 과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점수가 달라집니다. 언어 매체를 선택해서 만점을 맞은 학생과 화법과 작문 선택해서 만점을 맞은 학생이 이거 올해 2022학년도 수능 시험이에요. 똑같이 만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언어를 선택한 학생은 149점이고 화작을 선택한 학생은 147점입니다. 고정 점수 때문에. 그럼 똑같이 만점을 맞고도 얘는 떨어질 수 있고 얘는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아직 자료가 다 안 나와서 작년 거 모의고사 가지고 모의고사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왔는데 3월 모의고사와 4월, 6월, 7월 모의고사 가지고 보면 언매와 확법에 대한 표준 점수의 편차가 이 정도로 벌어집니다. 여기서 3점, 2점, 4점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1점 차이로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수학도 놓고 보시면 미해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서 만점을 맞은 학생은 147점인데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만점을 맞은 학생은 144점, 3점 편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미리 준비하느냐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문이과를 통합을 하면서 2021학년도 이과생들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등급이 130에서 형성이 됐지만 여기 약 98%에 해당하는 여기 인원을 보면 3,065명이었잖아요. 다른 과목이 어느 정도 충족된다라는 가정에 보통 60% 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과 모집 인원과 거의 유사해지거든요. 의대 모집 인원과 유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작년에 의대를 써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보시면 지금 인원이 여기가 가장 근접한 100분이죠? 여기 97.8%, 여기 97.7%니까 인원이 몇 명인가요? 9,921명입니다. 3배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과 애들이 밑에 깔아줬잖아요. 상대평가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22학년도에는 나 수학 98% 나왔어. 의대 쓸래? 그러면 가까운 재수학은 알아보는 게 더 빠르죠.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만큼 정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국어 비교한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 어렵고 쉽고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2028년인가 19학년도죠. 뭐 왜 서울대만 갖고 그러냐 그러는데 서울대가 어차피 지표니까요. 보시면 인천에서 수시로 서울대를 간 학생들이 131명이고요. 정시로 간 학생이 6명입니다. 이 중에 5명이 재수생입니다.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인가요? 한명 같다는 얘기죠. 근데 정시가 재학생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재수생들은 그걸 다시 배웠던 과정을 1년 내내 수능형으로 준비를 하는 거고 저희나라 교육과정상 학교 교과 진도가 완료되는 게 3학년 5월달까지 진도가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냥 진도 나가죠. 단위수가 보통 4단위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4시간, 50분짜리 4시간 수업한다는 거예요. 진도 나가기 바쁘죠. 거기에 또 중간에 발표하고 뭐하고 하죠. 내용은 학원 가서 배우라죠. 학원 가서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학생과 하루 종일 수능형만 가지고 1년 내내 준비해서 하는 학생들과 경쟁이 되겠어요. 실제로 1.3등급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재학생과 재수생. 재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원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금전적으로도 요즘에는 재수하려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깨져요. 지금 차라리 3천만 원 드리니까 지금 투자해서 반 이상 줄여서 지금 투자하는 게 서로 고생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러는 거고 이러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뭐 아니면 하지 뭐 글쎄요 별로 버리고 싶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송파구 요 4개구 빼놓고는요 요 4개구가 서울대 입학생들의 거의 17% 차지합니다. 나머지 구들은 뭐 빵빵빵 많아요. 한 명도 못 가는데 지역 많습니다. 보시면 이게 어디입니까? 뭐 중구, 뭐 마포구, 동대문구 다 빵이에요. 다 빵입니다. 그래서 재학생한테는 정시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나는 좀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 서울대 정도를 노린다. 이제 정시가 이제 정시에 대한 반영 방법을 바꿨죠. 서울대가 보시면 수능 성적 60%의 교과 평가, 교과 이수연합, 교과 학업 성적 세특반 이거 학종이잖아요. 이걸 40% 반영한답니다.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능 점수에서 편차가 많이 벌어질까요? 거의 벌어지는 거 없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서? 여기서 동락이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수능과 학종을 동시에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만들어놨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서울대 우리 정시로 뽑는 거 인정, 수능 성적에 의한 학생 실력 인정하고 장어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전형과 지근에 대해서 똑같이 학생부를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게 2023학년도 올해부터입니다. 아까 보신 것대로 재학생과 재수생 비율을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 파란색이 재학생이에요. 빨간색이 재수생입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절대적으로 재학생, 재수생은 절대적으로 약세죠. 정시에서는 요 녹색이 삼수생이니까 여기다 갖다 얹으면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정시는 재수생들한테 강한 전형. 고대도 마찬가지죠.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진행되어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균형 전형이 1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소재 대학 모집 인원 증가 추세, 고 2학년부터 성적이 관건.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잘 들으시는 이걸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요.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을 놓고 보면 3학년인 1학기만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겠다 그래가지고 3학년 1학기 때 보통 한 3과목 정도만 일반 선택 과목을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진로 선택입니다. 진로 선택과 일반 선택의 차이가 뭐냐면 진로 선택은 등급이 안 나와요. 학생들 부담이 없죠. 그냥 A, B, C로 평가하는 겁니다. 성수로 평가하는 거고 나머지 3개 과목은 등급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3과목밖에 등급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가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학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더 안정적이죠. 변화, 리스크가 적잖아요. 근데 2학년 말까지 내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학생에게는 길이 없는 거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학들도 여기 반응해서요. 학년별 반영 비율을 없앴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대 같은 경우 1학년, 2학년, 3학년의 반영 비율을 20, 40, 40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걸 작년부터 100으로 바꿔버렸어요. 왜? 3학년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전에는 1학년 때 다소 좀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2학년 때 잡고 3학년 때 잡으면 됐는데 지금은 1학년부터 잡아가야 됩니다. 1학년부터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성적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다른 해에 비해서, 다른 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다른 해에 비해서 작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기는 시점 여기까지 고교 과정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올라가느냐. 그래서 고등학교 스타트를 하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어느 포션으로 출발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중3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는 고교 과정들에 대한 필요성이 좀 약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김포에서만 학교를 다닐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김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상위권을 차지하실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 입학이잖아요. 근데 대학 입학은 김포 지역 학생끼리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2200개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쟁이거든요. 여기를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경쟁력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를 보고 기준을 삼지 마시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경쟁력이 생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